어떻게 보면 1등 기업만 항상 잘 갈 줄 알았는데 2등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좋았고 높았다는 게 미국 증시가 갖고 있는 지난주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1등이 꼭 1등을 유지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1등을 쫓는 자가 누구냐라는 게 훨씬 더 주식시장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등 기업이 바뀌죠. 가끔씩은.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물론 오라클이 내년에 1등이고 브로드컴이 내년에 1등이다라는 의미보다는 한참 더 시가총액의 레벨과 그리고 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조금 더 관심 두시고 보실 수 있는 기업분들이 오히려 2등주군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냥 템만 사면 아내한테 맞을까 봐. 사는사님이. 예, 그렇죠. 예, 파우치가 덤입니다. 예, 덤이고요. 덤으로 이거 드리니까 사면서 여보 이거 이쁘지 하면서 이렇게 주면은 탭 산 건 아마 살짝 뭐 다 잊을 수는 없고 살짝 잊을 수 있는 그런 사은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덜 혼나시라고 저희가 야무지게 준비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또 빈센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나스닥이 5일째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난리 나고 테슬라 난리 났어요. 미국과 한국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네. 미국에서는 테슬라, 한국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주인공이 됐다.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공포에 매수하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밀리면 살라 하는데 안 밀려요. 밀리면 지금 산다. 9월 15일 지금 네. 절반 지났는데 맞아요. 안 밀려요. 네, 그래서 서울 오늘 힘들다면서. 그래서 오늘 하루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하나 뭘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번 주는 예정된 이벤트가 있죠. 네. 항상 예정된 이벤트라는 것은 글쎄요,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혹자는 9월달 FOMC를 앞두고 우리 한국 시각으로 18일 목요일날 새벽 3시에 종료됩니다. 세론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반면 또 반대급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계속해서 바이온의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세론에 대한 기대는 우려 속의 우려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반면 바이온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무르익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금리 인하에 기대어 우리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다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다면 세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금리 인하에 빙자에서 올라왔다면 하지만 금리 인하 이면에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여전히 세론보다는 바이온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9월달 되면서 뭐 저희 하나증권 하우스도 그렇고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9월달은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몇 가지 조건들이 어우러진다면 이런 조정을 기회로 엿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지없이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 주식시장은 기업들 어닝에 대한 프락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결국 실적이 담보가 된 상승이 지금까지 이어진 기업들은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에 있어서는 어쨌든 좀 불안감을 우리가 가지면서 주가가 이거 이 정도 올라가도 되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전에 그 테슬라와 네. 그 엔비디아를 좀 비교하면서 엔비디아는 계속 결국에는 실적을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니까 영업이익에 있어서의 증가가 나타나니까 그 부분이 정당화됐는데 테슬라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럼 피벗. 테슬라는 약간은 좀 불안감이 있기는 하네요. 근데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 그때 지난주 금요일날 이남우 교수 나오셔가지고 네. 일런의 인센티브 제도를 바라봤을 때 향후 10년 뒤에 테슬라가 궁금해진다. 그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화가 있는데 최근에 앞으로 3년 아니면 더 시계를 좁혀서 앞으로 1년 동안 어디에 집중할까에 대해서 시장은 리밸류에이션 즉 리레이팅을 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줬었는데 네. 곧바로 반응하고 있죠. 자, 과연 테슬라의 10년 뒤 사실 내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긴 하지만 네. 뭔가 테슬라는 10년 뒤를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가 10년 전에 테슬라 생각해 보면은 네.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그때 투자했다면은 지금 우리 정말 행복해 미소를 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테슬라 주주의 멘트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1년 뒤를 보면 약간 암울할 수 있는데 10년 뒤를 보면 편안하다.
저는 그런 식으로 테슬라를 많이 보고 지금 있어요. 우리 빈센님 눈에서 뭐 레이저 나오는 줄 알았어요. 10년 뒤를 보면 행복하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오랜 기간 투자하셨던 분들의 10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빨간펜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죠.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글로벌 투자 분석실 이제 만 가나요? 이제 만 가야죠. 월요일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만 실장님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S&P 500은 만 언제 가는 거예요? 조만간 만 가겠습니다. 우리가 밀어 올리니까 그러니까. 시기를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 좀 시기까지는 잘 찍어주세요. 모르겠습니다. 만, 뭐 이 정도 기세라면 뭐 내년에 만 보는 거 아니에요? 7점 하도 받고. 그쵸 워낙에 기세가 센 편이기도 하고 그쵸. 종목들이 굉장히 고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더 지금보다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더 올라갈 거고 앞으로 주도주의 역할, 뭐 주도 국가의 역할 이런 걸 할 거라는 게 크게 변하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올해 수익률이 좀 낮아서 약간 고민했던 부분들도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약간 해소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변에서 포모 친구들이 꽤 있어요. 시장을 이렇게 올라갈 때 국장인데 미장인데 못 사가지고 나 네. 뭐 사야 돼, 뭐 사야 돼. 그걸 나한테 물어봐? 아 근데 그런 친구들이 되게 주옥 같은 친구들이에요. 왜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셔가지고.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물어볼 때 음. 그런 이제 이 친구들까지 주식에 관심을 갖는다고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도 열심히 자산 불리고 싶잖아요. 네. 이 아침에 월요일 날 하는 거 봐라. 이재만 실장님 자료 봐라. 거기에 만 간다. 맨 마지막 그 아, 위에 거는 그치. 이해 못해도 맨 마지막에 기업들만 공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사실 뭐 말씀하시는 오늘 5가지 포인트 가지고 오셨는데 이 중에서 그 맨 마지막 항상 종목들 딱 정리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좀 그것만 봐도 사실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엑기스는 그거죠.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종목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왜 그런 거를 봐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 그래서 포인트 몇 가지 준비하셨죠? 오늘은 한 5가지 정도 네. 포인트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에 이제 지난주 미국 증시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니까 경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의 역할을 했었던 기업들이 있을 테고 예를 들면 그 기업들이 대부분 다 AI에 관련된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좀 그런 부분들 공통점을 조금 추론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기업들이 더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물론 대부분 다 AI 관련된 기업이긴 합니다만 한 번쯤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누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코스피 역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정립이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증시에 그 관련된 뭐 기업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 지난주에 미국의 S&P 500을 보면 글쎄 국장으로 따지면 예전에 뭐 전자 없는 3,000P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지난주 S&P 500의 상승 포인트에 조금 다른 이례적인 현상이 있었다고요? 그 이례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잠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왼쪽에 막대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S&P 500 기업들의 지수 상승 기여도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이 많으시긴 했었고 실제로 테슬라가 지난주 주가 상승 기여도의 한 5번째 정도 높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5번째면 앞에 1등부터 4등까지가 있겠죠. 보이시는 것처럼 여전히 엔비디아가 지수 상승 기여도는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권들 중에서 왜 엔비디아, AI 또는 이런 쪽에 세컨티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 예를 들면 오라클이라든가 브로드컴이 굉장히 주가의 상승 기여도가 높았다는 특징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대부분 다 엔비디아, 오라클, 브로드컴, 알파벳 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또 테크 또 섹터 안에 속해 있다 보니까 테크 섹터가 최근에 52주 신고가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S&P 500과 이런 쪽들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등 기업만 항상 잘 갈 줄 알았는데 2등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좋았고 높았다는 게 미국 증시가 갖고 있는 지난주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상향 평준화.
2등 주식이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2등 주식이 좋아질 때는 기대감으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2등 주식은 확실히 실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 다음 페이지 왼쪽에 있는 그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AI 반도체 하면 1등 기업이 엔비디아를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 2등 기업은 브로드컴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의 초록색이 여기 보이시는 이제 엔비디아고 그리고 연한 회색의 막대 그래프가 브로드컴입니다. 자, 브로드컴이 나아지고 있는 게 뭘까를 보게 되면 물론 올해는 아닙니다만 내년 전망치를 갖고 보게 되면 매출 증가율이 엔비디아하고 거의 비슷한 한 34%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기업의 수익성을 따져볼 수 있는 영업이익률조차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 막대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영업이익률은 미국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67% 정도 수준인데 내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브로드컴 역시도 영업이익률이 6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올해 46%였던 브로드컴의 영업이익률이 66%까지 상승을 한다는 의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이 굉장히 좋다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AI 반도체 관련된 산업들이 좋다는 뜻이 되고 그만큼 2등들의 기술력의 격차 또는 2등들이 추격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시점들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주가는 기울기 함수잖아요. 네. 브로드컴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훨씬 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출 증가율도 기울기가 우측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역시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못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 엔비디아는 수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유지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좀 빠른 속도로 아까 말씀하셨던 기울기 함수다라는 의미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특징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까 보셨던 오라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과 비교할 수 있는 뭐 AI 관련된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라든가 알파벳 이런 기업들보다 왼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물론 이것도 내년 전망치긴 합니다만 2026년 기준으로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오라클입니다. 4개의 기업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21% 정도로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빈센트가 말씀하신 기울기조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이 증가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또 보시는 수익성을 따져볼 수 있는 영업이익률 보이시는 것처럼 오라클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가장 큰 폭으로 내년에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올해 34%였던 영업이익률은 내년에 42%로 그래서 42% 정도가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에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45%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는 추격자의 2등주의 역할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고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 말을 쭉 들어보면 머리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 손이 안 나가는 게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이나 아니면 성장성과 수익률이 좋아질 거라고 전망되는 오라클을 사야 되는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되거든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고민에 대한 생각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AI라는 산업 자체가 지금보다 더 성장을 하기 어렵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정점일 거니까. 근데 가끔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슈는 결과적으로 산업의 확장과 성장은 낙수 효과를 만든다는 특징들을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항상 1등이 꼭 1등을 유지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1등을 쫓는 자가 누구냐라는 게 훨씬 더 주식시장에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등 기업이 바뀌죠. 가끔씩은.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물론 오라클이 내년에 1등이고 브로드컴이 내년에 1등이다라는 의미보다는 한참 더 시가총액의 레벨과 그리고 그 단계를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조금 더 관심 두시고 보실 수 있는 기업군들이 오히려 2등주군들이 될 수도 있다는 네.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라클이 최근에 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앞으로의 실적을 보면 이건 고평가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우리 이재만 실장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데이터로 봤을 때 어때요? 우선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국 전체를 보실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지표가 뭔지도 추론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오라클이 가장 월등히 지금 현재 수준에서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을 압도하고 있는 게 뭘까냐라는 건 투자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그 기업의 판매량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여기 캐펙스라는 건
캐피탈 익스펜더치니까 기본적으로 자본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업에 투자합니다. 매출액 대비 기업 투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를 보시면 오라클이 거의 47%에 가깝습니다. 보이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이런 기업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내외가 되니까 월등히 투자 부분에서는 압도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 같은 전통 산업들은 저 정도 투자를 하면 공급 과잉이죠. 기본적으로. 아마 저 정도 투자를 하기 전에도 이미 공급 과잉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시는 것처럼 AI라는 건 기존의 산업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만들어내는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는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이게 투자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과잉 투자라는 걸 딱 단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특징들은 투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증가를 하고 있다는 특징들을 갖고는 있습니다. 약간 이거를 미국 증시 전체로 좀 넓혀보게 되면 네. 시사점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보이시는 오라클 같은 경우는 투자 증가율 자체, 그리고 특히 투자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흔히 얘기하는 다음 분기 성장이 꺾이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더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 즉 투자가 만들어내는 건 이들의 수요고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길 수 있는 매출 증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좀 보여주는 게 오라클이고 아마 오라클은 어떻게 보면 AI 산업의 또 다른 대변자가 될 테니까 아마 AI 산업의 새로운 성장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거라는 걸 잘 보여줬던 사례가 오라클의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쪽들은 미국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 왼쪽에 막대 그래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이 막대 그래프는 S&P 500, 즉 흔히 얘기하는 미국 주요 업종들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중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는 모든 기업들은 대부분 다 AI에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유틸리티 쪽들이 여전히 미국에서 투자를 주도하고 있죠. 근데 저 유틸리티 쪽은 아시는 것처럼 전력 공급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력 공급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투자가 많이 늘어나죠. 여기 보이시는 미디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미국에서는 투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넷플릭스와 월트 디즈니가 투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는 알파벳과 메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유통도 우리가 아는 생필품 유통들이 아니라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유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그리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은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쪽들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투자 비율은 좀 줄어든다는 특징들 대신 흔히 얘기하는 약간 기술 하드웨어 쪽들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AI가 이제 약간 피지컬화되는 시대 로봇 이런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네. 이런 쪽들이 투자 증가를 많이 주도하고 있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도 금리의 하락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근데 이 고금리에도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업종들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성장성을 기업들이 자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반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주가라든가 기업들의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높이는데 조금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중에 경제학에서 투자는 금리의 역함수고 또 금리는 투자의 역함수인데 이런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해서 넓힌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또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그런 역할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적인 시각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어쩌면 AI 같은 경우는 과잉 투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저렇게 투자가 될까라는 생각도 하긴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새로운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 즉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히는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높아도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건 새로운 성장 산업에 대한 수요 확대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빈세님 옆에서 경제학을
딱 밑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차트 보면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음. 이제 빚내서 투자하거나 레버리지 음.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내가 자신이 없으면 왜 하겠냐고요. 진짜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따라 네. 엄청 자신 있어 보이는데요? 저요? 네. 아유 뭐 제가 아까 브로드컴 얘기할 때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아까 2등주를 브로드컴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엔비디아 다음에 2등주 항상 AMD를 얘기했잖아요. 이제 AMD 얘기가 왜 또 갑자기 쏙 들어갔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AMD 자체도 굉장히 네. 우수한 기업이고 주가 수익률 자체가 조금 뒤에 좀 있어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많이 꼽히게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투자 캐펙스 확대에도 AMD도 같이 괴를 함께하고 있긴 한 거. 함께 하고 있긴 합니다만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투자가 그러니까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좀 뒤쳐져 덜 있기 하군요.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는 좀 들어갈 수 없었던 컨셉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실장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업종별로 보면 잘 가고 있는데 상위 몇 개 기업만 잘 가고 네. 그 업종과 섹터 안에서 사실 선택을 잘한다면야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포모 아닌 포모가 엄청 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위 기업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저조하잖아요. 그쵸. 이게 업종별로 완전히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는 업종별로 키를 맞춘다는 의미 자체가 주가 수익률 자체가 모두 다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똑같아진다 이런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들도 그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갈릴 수밖에 없고 네. 성장하는 산업이라도 하더라도 내년에 매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를 곱게 볼 리 없을 수 있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성장 산업 안에서도 주가의 수익률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결정적인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도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제가 그 테이블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네. 네. 일반적으로 아까 미국에서 굉장히 투자를 주도하는 산업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네. 반도체도 있었고 소프트웨어, 미디어, 하드웨어, 유통 이런 쪽도, 그리고 여기에 포함해서 뭐 제약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들도 투자를 주도하게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그 투자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위 기업들 정도밖에 없습니다. 상위 3개 기업이 하는 투자 증가율은 나머지 기업들이 하는 쪽보다는 월등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압도적으로 번 돈을 갖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이 많은 투자가 내년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상위 3개 기업들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그러지 못한 거죠. 근데 이게 오른쪽 제일 끝에 지금 테이블 보이시는 열에 보시게 되면 주가에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위 3개 기업들이 각 업종 안에서 굉장히 높은 주가 수익률을 갖고 나머지는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계속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커지게 되면서 잘 되는 쪽은 이 많이 번 돈을 갖고 투자를 다시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매출을 일으키는 형태,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좀 갖고 있다는 특징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이거는 지금의 AI 산업에서만 그럴 거냐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아닌 것 같고요. 여타 다른 산업에서도 성장이 나오고 있는 산업들의 특징은 일부 기업들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 성장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는 특징들이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죠. 일부 3개 기업 정도, 그러니까 투자를 증가하는 3개 기업 정도가 흔히 얘기하는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도 상대적으로 높고 주가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부분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전 산업에 걸쳐서 대부분 다 나타나는 특징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관련 ETF 사는 것보다 종목 그냥 잘 나가는 몇 개 찍어가지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상 AI는 반도체만 있는 AI가 아닌 것처럼 뭐 소프트웨어, 아까 잠깐 보여주셨던데 양자 컴퓨팅 이런 쪽들도 굉장히 다양한 성장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넘어가게 되면서 약간 종목별 선정들도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AI를 조금 더 산업 안에서 종목으로 혼합시키는 방법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의 내용과 아이디어는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계속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사실 편하게 ETF 사도 지수의 상승의 그 수익분을 고스란히 얻었다면 좀 더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온 시간이 올해까지 하게 되면 3년입니다.
아무리 좋은 산업도 3년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정점에 왔다는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상승하더라도 그건 내년에 대한 생각일 뿐이지 예상을 갖고 모든 투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투자를 하실 때도 아마 그런 부분들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이 됐을 때의 방법은 조금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꾸려보실 수 있는 시기라든가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 내용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요 차트는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혹시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때 그냥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네. 모든 기업들이 좋아진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한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그 수익성이라는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기업들을 많이 평가하실 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해서 ROE를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근데 그거하고 약간 유사한 지표 중에 하나가 투하 자본 대비 수익률이 있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하면 전체적으로 그 기업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을까에 대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ROE하고 거의 비슷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고 저기 보이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WACC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해서 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들여드리는 비용이라든가 주식을 발행할 때 들이는 비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려면 채권이라든가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돈을 끌어들이는 데 대한 비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금리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쪽은 금리하고 연관성이 높고 다른 한쪽은 보이시는 흔히 얘기하는 ROE와 같은 수익성 데이터의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하시는 건 한 기업이 돈을 빌릴 때 들이는 비용 WACC라는 것과 한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투하 자본에 대한 수익률, 이 차이가 큰 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저런 수익률의 격차 이런 쪽들이 큰 쪽들이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한 번쯤 미국 기업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죠. 물론 기업들이 지금 여태까지 보셨던 기업들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이 자, 테이블에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이- 캐펙스 증가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투자 수익성이 높은 기업 이제 네. 저희가 음. 공개합니다. 뭐 그렇게 크게 개봉박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시는 대부분 다 아시는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투자 증가율도 높고 그래서 내년에 매출 증가율도 높아질 것 같고 과거에 이 기업들은 투자를 하면 굉장히 수익성이 또 좋았던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항상 모든 테이블에는 첫 번째로 시가총액 1등 엔비디아가 대부분 다 들어가는 있습니다.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시청 순서대로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시청 순서대니까 대부분 다 엔비디아가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주를 이루고 있는 건 대부분 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오라클 모르시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모두 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들어가 있어요. 네. 항상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 줄을 이루고 있다는 특징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물론 오라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꼽힐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면 알파벳이라든가 여기 보이시는 메타 같은 경우도 투자를 했을 때 그 수익성들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입니다. 한 번쯤 AI 소프트웨어 시대 이런 쪽들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 물론 이제 오라클이라는 대표적인 2등주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알파벳이라든가 메타와 같은 이런 흔히 얘기하는 약간 1등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여전히 미국에서 그 주도권을 갖고 있고 높다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흔히 얘기하는 투자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고요. 여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투자 수익성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기 이제서 부각이 되게 됩니다. 한 번쯤 이런 기업들도 좀 살펴보시는 게 그 하나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하고 그다음에 근시안적으로 시계를 한 6개월, 1년으로 봤을 때의 이러한 수익성 지표에서 테슬라가 빠졌네요. 예, 여기는 테슬라 자체가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그 증가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국은 투자 주도는 대부분 다
아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부분 다 투자 주도를 하고 있고 아까 그 말씀하신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들은 AI 쪽보다는 오히려 경기 소비재 쪽에 미국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이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테슬라가 아까 얘기하셨을 때 그러니까 EPS하고 주가의 격차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약간 이게 테슬라가 갖는 어느 정도 금리 하락에 대한 수혜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팔려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EPS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좀 일으켜낼 거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성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단기에는 약간 테슬라 쪽은 금리 인하 쪽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수혜주에 가깝지 않겠냐에 대한 생각. 오히려 이런 여기 저희가 보여드린 이 테이블에 있는 기업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라기보다는 이 고금리에도 투자를 통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컨셉이었기 때문에 테슬라하고는 좀 컨셉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금리 시대에 장사를 잘하는 기업들 리스트업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국내에도 또 사상 최고가를 네. 영원히 경신하고 있죠. 네, 일단 그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이 국내에는- 상단이 어디까지입니까? 국내 그렇죠. 상당히 제일 많이요, 중요하니까. 많이. 네. 코스피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코스피의 상단을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제가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갖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고 강세장들에서 보여줬던 한국 시장의 패턴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한국 시장의 강세장의 패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의 패턴은 1차 상승이 있습니다. 당연히 먼저 이제 상승하는 1차 상승이 있고 1차 조정이 있죠.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흔히 얘기하는 차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현하게 되는 1차 조정 국면이 있고 중요한 건 2차 상승을 한번 만들어낸다는 두 번째 상승 패턴의 사이클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은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까지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예전에 강세장의 패턴을 좀 기억을 해서 이거를 지금 정도에 대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 1차 상승은 마무리가 됐죠. 이미 4월 초 상호관세 부과하고 저점을 찍고 대략적으로 7월 말까지 코스피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42%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게 됩니다. 1차 상승은 마무리가 됐죠. 여기에서. 그리고 1차 조정이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7월 말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9월까지 오는 동안 기간 동안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만 지수가 한 4% 정도 조정을 받게 됩니다. 과거 강세장의 조정 폭하고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상승은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보시게 되면 1차 상승 수익률 대비해서 50% 정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절반 수준. 예, 절반 정도 수준.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패턴상 보게 되면 21%의 정도의 2차 상승 기대 수익률을 갖게 되는 거죠. 얼마 안 그러면 남았네요. 근데 3,190포인트 정도가 1차 저점이었기 네. 때문에 여기에 20%를 대입하시면 대략적으로 상단은 3,770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적지 않은 폭이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다 봐야 되는데 다. 그래서 이 정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패턴과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약간 이거를 또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익으로 보시면 코스피는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올해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가 순이익 기준으로 203조 원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코스피가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을 때가 190조 원이었고 그때 코스피 고점이 3,316포인트였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익이 사상 최고치 대비 올해가 6%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도 특별하게 PER 상승 이런 것들을 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게 되면 과거 고점 3,316포인트 고점 대비해서 6% 정도 상승하는 그래서 3,530포인트 정도 보실 수 있는 이거는 약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내용이고 앞서서는 조금 심리적인 측면을 가지만한 얘기하는 상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례가 다 2차 상승이 1차 때보다 절반 수준이라고 네. 했잖아요.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좀 어떻게 과거와 달리 2차 상승이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가정을 할 만한 데이터는 없나요? 혹시 그런 가정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게 되면 필요해요. 필요하죠. 아니, 예.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네, 필요해요. 과거와 다를 예. 가능성. 있잖아요. 우선 지금 정책이 이렇게 예,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정책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때 한번 잠깐 얘기를 드렸을 때 한국의 배당 성향이 23%고 네. 중국의 배당 성향이 38%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PER은 15배, 한국의 PER은 11배입니다. 그러면 배당 성향을 한국이 이런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정도만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PER까지는 갈 수 있겠죠. 한국도 같은 신흥국 안에 들어가 있던 포지션이 있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11배가 15배가 된다고 해서 15배를 현재 수준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입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지수의 레벨이 완전히 바뀌는 또 다른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5배로 계산을 하면 한국의 코스피는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건 대략적으로 한 4,50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근데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배당 성향에 대한 변화라든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들이 조금 더 주주 친화적으로 굉장히 크게 변해야지 가능할 수 있는 숫자 정도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기업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현재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 하지만 지금의 잣대를 갖다 대면 4자를 보기는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이긴 하나 정말로 정책적 드라이브의 약수 효과, 전이 효과 등등으로 인해서 배당 성향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완전히 지수의 리레이팅이 나타나서 그거는 정말 앞자가 4자가 바뀌고 5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기업들의 주가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레벨업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주가의 레벨업은 싼 가격입니다. 가격이 싸다. 그리고 PBR이 낮다. PER이 낮다. 이렇게 하지만 두 번째 레벨업은 수익성들입니다. ROE가 좋다. 아까 보셨던 ROIC가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세 번째의 단계의 주가 상승은 모두 다 주주 환원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얼마의 배당을 줄 거냐, 얼마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면서 지수 또는 주식시장의 그 공급수 이런 것들을 줄여드릴 거냐.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는 단계들이 단계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시장이 이런 것들에 위한 단계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들도 분명히 정책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가지실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맞을 거라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투자 아이디어 주시죠? 코스피는 간략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갖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우선 미국이 투자를 늘리면 한국은 누가 수혜를 볼 거냐에 대한 항상 그런 생각이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 다 전력기기나 조선과 같은 산업재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산업재들하고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연관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업재가 최근에 좀 부진한 산업재들도 분명히 있고 주가가 별로 좋지 못한 쪽들도 있긴 합니다만 항상 산업재를 보실 때는 이렇게 미국 또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산업재의 중요한 키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방산 기업들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전 기업들도 있고 삼성물산이라든가 현대로템이라든가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해외 매출이 높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산업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꾸준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이 IT입니다. 그러면 한국도 IT가 되겠죠. IT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또 그림을 보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밸류체인 기업들도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높여가실 수 있는 게 약간 투트랙 전략처럼 필요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대략적으로 11조 원 정도는 우리나라 첨단 산업 기술 투자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게 되죠.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A, B, C, D, E, F라고 해서 뭐 AI, 바이오, 컨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이런 쪽들에 이제 투자를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한국도 가끔씩 투자가 늘면 매출이 느는 기업들이 누굴 거냐. 아마 이런 것들도 미국처럼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투자 수익률이 아주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투자가 늘 때 매출이 늘 수 있는 기업들이 마지막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는 컨셉의 아이디어 분들이 되지 않을까. 물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안 빠지고 여기에 또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항상 엔비디아라든가 알파벳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여기 그룹 안에 좀 들어가게 됩니다. 기업이 투자를 늘렸을 때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한국형 컨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조금 덜 오른 종목 있거든요. 아, 예. 3에서 보면은 좀 덜 오른 종목 있는데 앞서서 원 그 리스트를 주셨을 때는 사실 요즘에 고민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신규 투자 네. 뭐 계속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계속 들고 계시지만 보면 너무 다 올라가지고 이거 뭘 사야 될까를 고민할 때 시장님께서 그럴 때는 그 오른 기업 중에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하는 뭐 이렇게 없나요? 그 글쎄, 주변 사람들이 가장 물어보는 네. 질문이죠. 질문 많이 받으시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냐. 어떤 기준으로 근데 종목을 지금 골라야 되는지. 첫 번째 항상 말씀드리려는 건 주식을 싸게만 사려고 하면 절대 주식은 못 산다라는 얘기거든요. 주식은 비싸게 사더라도 약간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게 맞을 거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한 위기 정도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게 사더라도 나중에 향후에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이라는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영업이익률이라든가 ROE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철저하게 높아질 수 있는 게 매출 증가율은 정체되더라도 수익성이 올라가는 기업들, 약간 이제 고마진 제품을 파는 기업들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새로운 성장 산업을 장착을 해서 수익성이 높아지는 이런 기업들을 선정을 하는 게 기본적인 너무 원론적인 대답이긴 한데 그런 기업들이 맞을 거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쭤볼까 말까 엄청 고민 중이에요. 뭐요? 이미 여쭤본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빨리 시간이 물어보세요. 없어요? 빨리 여쭤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시가총액 2등인 SK하이닉스가 7% 그러니까 네. 2년치 이자만큼 올랐습니다. 앞으로 코스피가 레벨업이 되고 앞자리가 바뀌는 가운데 부동의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위가 바뀔까요? 굉장히 항상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시가총액 1위가 바뀌는 국가의 지수가 레벨업을 한다는 건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보게 되면 한국도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우선 숫자로만 보면 올해 순이익이 더 큰 건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기대감을 넣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1등이 바뀌어야 결과적으로 지수 레벨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얘기야. 왜냐하면 1등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1등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흔히 얘기하는 시가총액 상단의 캡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아 저렇게 돈을 많이 벌면 시가총액 1등을 할 수 있겠구나. 그게 엔솔이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고 네이버가 되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누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1등은 시가총액 1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지수 상단을 위쪽으로 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근데 한 번도 저도 바뀐 걸 본 적은 없어갖고 한국 시장 자체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바뀌는 건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정했어. 여러분이 엄청난 멘트였어. 이 얘기에 어떠한 결정의 변화가 또 생기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도 뭐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변화는 항상 긍정적.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실 이재만 실장님은 이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좀 싫어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긴 하잖아요. 근데 또 변화를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또 새로운 영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게 네. 뭐 미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여러분들도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늦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